자, 제2절 행위 주체와 객체입니다. 먼저 1번 행위 주체. 자, 문제의 소재를 보죠. 자연인. 자, 형법상 행위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 한다. 자연인이라면 연령, 책임 능력을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 정신병자도 행위 주체가 될 수가 있죠. 문제는 법인인데 과연 법인도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범죄 능력을 저지를 수 있을까? 또 형벌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가지를 각각 볼 겁니다. 자, 먼저 법인의 범죄 능력. 자, 비교법적 고찰을 보죠. 자, 대륙법계가 있는데요. 대륙법계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를 말합니다. 자, 이 대륙법계는 법인 실제설이 지배하고 있어요. 자, 법인 실제설이 뭔가요?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실존하는 법인객체다. 이것이 실제설인데, 그러면 실제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는 범죄 능력을 부정하고 있어요. 자, 오히려 영미법계에서는 의제설이 지배하고 있는데 의제설이 뭔가요? 법인은 법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없지만 그 즉 자연인만이 본래의 인격 주체인데 법인은 그런 게 없는데 법인은 자연인에 의지하여 인정되는 인격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의제설이에요. 의제설. 그러면 이 의제설이 지배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긍정된다는 거예요. 정반대죠. 따라서 법인의 범죄 능력 문제는 이 사법상의 이론과는 논리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론적 문제, 형사정책적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범죄 능력 인정 여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이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뭐 밑에 근거들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주관식 문제도 아니고 이런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약술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주관식 문제가 아니고 객관식 문제이다 보니까 또 판례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논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냥 한두 개만 읽어보시면 된다. 자, 한두 개만 읽어볼게요. 참고적으로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의사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다. 두 번째, 자연인에게 형사 책임을 과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법인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 법인을 처벌하게 되면 개인 책임, 자기 책임 원리에 반한다. 또 마지막으로 법인에게는 사형, 자형을 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법인에게는 범죄를 부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보지 마시고 우리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21페이지 펴보세요. 자, 흐름을 잘 익히세요. 자, 흐름을 보시면 자, 범죄 능력 인정 여부 관련해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설, 부정설, 뭐 부분적 긍정설 등등이 있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이다.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형벌 능력이 그러면 부정되는 것이 맞잖아요. 범죄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형벌 능력도 부정돼야 한다 하는데 여기서 또 우리 다수설 판례는 또 긍정한대요. 웃기죠? 범죄 능력은 부정한다 하면서 형벌 능력은 있대요. 자, 법인을 그러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벌한다고 할 때 어떻게 처벌할래? 형식이 뭐냐? 라고 하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양벌 규정을 취하고 있어요. 그 처벌 근거가 뭘까? 무과실 책임설이 있고 과실 책임설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과실 책임설을 취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줄곧 옛날부터 줄곧 헌법재판소는 과실 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흐름 잘 익히세요. 범죄 능력 부정설, 형벌 능력 긍정설, 그리고 양벌 규정. 처벌 근거는 과실 책임설이 오늘날 다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헌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과실 책임설이다. 이렇게. 그리고 과실 책임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순과실설, 과실추정설, 과실의제설 등등이 있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자, 판례 나와 있죠? 판례 별표 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긍정설 있잖아요. 중간에 제가 이렇게 거버렸는데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분적 긍정설 나와 있는데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됐죠? 혹시나 검찰직 하시는 분들은 일거는 보세요. 일거는 보시고 출제 옛날에 한번 경찰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요즘 출제 경영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상가 이중무장 사건 나와 있는데요. 자, 사실관계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노트 펴볼까요? 자, 개요가 이렇습니다. A 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죠. 거기에 대표이사 갑이 있습니다. 자, 대표이사가 병이라는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대금을 받아요. 대금을 받는데 대금을 주었기 때문에 병에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를 해주지 않고 정이라는 제2매수인 앞으로 돈을 받고 이 정이라는 제2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해줘요. 그래서 기소를 당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때 회사의 주책이 뭐고 대표이사 갑의 주책이 뭘까? 이런 말이. 자, 여기서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면 법인은 범죄 능력이 부정된다. 따라서 A 회사는 법인이잖아요. A 회사는 법인의 범죄 능력이 부정된다 했기 때문에 A 회사는 범죄 능력이 없어서 배임죄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범죄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에게 있는 거죠. 대표이사인 자연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배임죄 주체는 누구다? 자연인 갑 대표이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는 무죄가 되고요. 대표이사 갑은 배임죄 주체가 된다.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판결 논지를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이네요. 법인 밑줄 그시고 X,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다. 자, 쭉 내려와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법인 밑줄 그시고 X, 범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배임죄 주체가 될 수가 없다. 됐죠? 빨간색으로 자연인인 대표기관 빨간색 동그라미. 사람이 곧 뭐가 된다?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요. 회사는 무죄가 되었고 자연인 대표님만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았던 사건입니다. 됐죠? 자, 밑에 판례도 별표 한번 쳐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자, 법인격 없는 사단 파란색으로 밑줄 쫙 끄시고 똑같습니다.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또 범죄 능력이 없다 했기 때문에 X. 역시 마찬가지죠. 빨간색으로 자연인 대표기관 동그라미. 만이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인 대표기관만이 뭐다? 범죄 능력이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두 판례 출제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꼭 좀 정리해 두세요. 자, 나머지는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가서 형벌 능력 볼게요. 자, 문제점. 우리 행정형법에는 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이 양벌 조항을 두고 있다. 양벌 두 개를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연인도 처벌하고 법인도 처벌하고 양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때 그렇다면 법인에게 형벌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범죄 능력 긍정설 취하게 되면요. 당연히 형벌 능력도 있다고 보죠. 반면에 2번 체크하시고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부정설이었잖아요. 범죄 능력 부정설이었는데 그러면 형벌 능력도 부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수설 판례는 형벌 능력이 있다고 본단 말이죠. 자, 판례 갑니다. 자, 밑에 한번 판례 보면 자, 두 번째, 세 번째 줄 볼게요. 행위자가 아닌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인 위 제3조에 따라 벌금형을 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법인 밑줄 그시고 그쵸? 밑에 벌금형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법인에게 뭐 한다? 벌금형, 즉 형벌을 인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 밑줄 그시고 여기서 벌금형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법인에게 형벌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쵸? 여기서 특별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벌 규정을 말해요. 밑줄 그시고 가로 열고 그 예로 양벌 규정이다.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되겠네요. 별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출제가 된 판례입니다. 자, 차별 형식 볼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전가 규정이 있고 양벌 조항이 있는데 양벌 규정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행위자도 처벌하고 법인도 처벌하는 모두 처벌한다. 그래서 양벌 조항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각종 행정형법에 이런 양벌 규정을 대부분 다 두고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를 쳐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A개발 주식회사 건축기사 갑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을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아파트 공사 시공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시공 순서 방법을 가르쳐서 아파트가 기울어졌다. 이때 갑을 건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갑이 누구예요? 건축기사 갑을 말하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 나와 있죠? 노트 2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박아두세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볼까요? 자, 건축법 벌칙조항 54조에서 56조까지인데 이 벌칙조항을 보게 되면 이 수범자로서 누구를 한정해 놓고 있는가 하면 여기 업무주, 그 다음에 업무주로 한정하고 있단 말이죠. 업무주가 얘가 누군가 하면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진정신분범적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이 사람들이 공사판에서 일을 하던가요? 아파트 누가 지어요? 이 사람들이 지어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휘하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일은 실제로 누가 하죠? 밑에 있는 건축기사 갑 등이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런 사람들이 인부꾼을 데리고 와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업무주 등이 건축기사 갑을 고용해서 건축기사 갑이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가 기울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건축기사 갑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 건축법 벌칙조항 이 54조에서 56조를 보게 되면 이 벌칙조항에는 뭐를 두고 있다?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말이. 자, 이 벌칙조항은 원래 진정신분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이잖아요. 근데 이 벌칙조항이 이 사람들만 처벌하다고 하면 이 벌칙조항의 실효성이 없어요. 왜? 실제로 일은 기사가 하기 때문에. 기사가 지멋대로 아파트를 지어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벌칙조항이 무슨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 건축기사 갑을 처벌하자. 그래서 벌칙조항은 진정신분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업무주도 처벌하지만 그 사람들이 고용했던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 건축기사 갑을 처벌하자. 그것이 바로 벌칙조항의 양벌조항인데 양벌조항이 뭐다?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벌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는 원래 수범자가 즉 벌칙조항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업무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러면은 벌칙조항의 실효성이 확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처벌 범위를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축기사 갑까지 확대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항의 역할이다,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신분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업무주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용했던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축기사 갑까지 처벌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양벌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저 한번 볼게요. 자, 판결 의지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법에서 말하는 벌칙조항에 있어서 그 대상자를 자,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걸 뭐라 그래요? 진정신분범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신분범. 그쵸? 자, 한정했다. 여기서 가로 열고 진정신분범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양벌조항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것은 밑에 줄
그 업무주가 아니면 당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 그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를 누구까지? 당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였다. 이게 바로 뭐다? 양벌조항의 기능이자 성격이다. 이런 말이. 결국 빨간색으로 행위자 동그라미, 업무주 동그라미 둘을 처벌한다고 해서 뭐다? 양벌규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가서 자 건축기사 갑을 처벌할 수가 있어요?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자, 판결로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판결로지를 꼭 좀 숙지를 해두시고요. 자 8로 봅니다. 자 골제 채취법 나와 있네요. 이 조항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은 골제 채취 허가를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신분범이죠. 그쵸? 자 허가받은 자 동그라미 치시고 근데 이 사람만 처벌하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고용한 행위자 동그라미도 처벌한다. 그쵸? 둘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다 라는 얘기죠. 자 지입제 나왔네요. 지입제. 자 지입제가 뭔가 하면 노트 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회사가 있죠. 그리고 차주가 있어요. 지입이라는 게 뭔가요? 한자로 가질지에다가 들어갈 입자를 써요. 그래서 차를 갖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야. 트럭이 한 대가 있는데 이렇게 트럭이 한 대 있는데 트럭을 누가 샀어요? 이 차주가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차를 샀어요. 샀는데 용달차를 하나 샀는데 이거 갖고 내가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 취직을 하러 들어가요. 이 차를 갖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회사도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남발을 줘요. 회사 남발을. 대표적인 것이 뭐 택배 차량, 학원 차량들이 전부 다 보통이면 전부 다 그게 지입 차량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차 소유주가 집 차주인데 이 사람이 차를 갖고 회사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회사는 이 사람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 차주가 이 차량을 갖고 차 운전을 하다가 도로법 위반 행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이 관련된 벌칙조항이 있겠죠? 도로법상의 벌칙조항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양벌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구를 처벌합니까? 도로법 위반 행위를 했던 이 당사자 처벌하죠? 그리고 그를 고용했던 회사까지 똑같이 처벌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양벌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지입제에 있어서 그 자동차가 회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회사만이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쵸? 여기서 마지막으로 차주 동그라미, 회사 동그라미 둘 다 처벌한다. 양벌 규정. 됐죠? 자, 밑에 3번 판례 볼게요. 3번 판례 뭔가 하면 다시 노트 펴보세요. 자, 4번 판례입니다. 자, 지입회사가 있죠. 차주가 있어요. 위와 똑같이 차주가 차를 갖고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쵸? 회사는 차주를 고용하죠. 자, 근데 이 차주가 기사를 직접 다시 한번 자기가 다시 고용해요. 그래서 이 기사가 이 차주의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법 위반 행위를 해요. 그러면 도로법상 벌칙조항이 있다 했죠? 이 벌칙조항은 누가 처벌합니까? 그렇죠. 도로법 위반 행위를 했던 실제 이 기사를 처벌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굴 처벌할 것 같아요? 자신을 고용했던 차주를 처벌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회사를 처벌하나요? 이 기사가 실질적으로 차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대가는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최종 종착지는 차주가 아닌 회사인 거예요. 이 차량은 회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바가. 그래서 벌칙조항은 차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처벌한다. 그래서 회사 처벌하고 기사 처벌하고 그래서 양벌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오셔서 지입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운전자 동그라미 과적 운행으로 인해서 도로법 위반 행위를 했다 했을 때 당연히 운전자 처벌하죠. 그런데 밑에 줄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동그라미 회사가 사용자로서의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 됐죠?
자, 밑에 판례입니다. 자, 집, 차주, 도로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차주 처벌하죠. 그를 고용했던 회사 처벌하죠.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게 되면 지입제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밑에 줄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그 회사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차주는 마지막에 도로법에서 정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 그 말은 곧 결국 차주 처벌하고요. 그를 고용했던 회사 처벌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5번 판례 볼게요. 자,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주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다 적발됐습니다. 그랬을 때 종업원 처벌하죠. 실제 행위자이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업주 처벌하죠.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 적용의 대상은 사업자 동그라미 있지만 진정신분범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고용했던 행위자 동그라미도 처벌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67조 나왔네요. 여기서 양벌조항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마지막 줄 이 양벌조항은 실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동그라미에 대한 처벌조항이 된다. 그리고 이를 고용했던 업무주까지 처벌하죠. 그 부분은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98조 2항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도 양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마지막에 시공자 처벌하고요. 그가 고용한 이 밑에 건설시공자 아닌 행위자 동그라미 둘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양벌조항이다는 말입니다. 자, 밑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인데요. 여기에도 양벌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양벌조항을 두고 있는 바 밑에 개인의 대리인이 개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행위자인 대리인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개인 나와 있죠. 개인 처벌하고 대리인 처벌하고 그래서 양벌조항이다 이런 말이죠. 10번 회사가 세금을 체납했다 했을 때 대표자 동그라미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당연히 회사 처벌되겠죠. 대표자도 처벌합니다. 그 다음 자, 민법상 조합 대표자로서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 동그라미 이 사람도 처벌하죠. 그쵸? 그리고 그 조합도 처벌하고요. 자, 12번 별표 13번 별표 출제가 잘 됩니다. 자, 12번 가기 전에 노트 펴볼게요. 노트 22페이지. 요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림을 약간 수정 좀 할게요. 자, 갑이라는 약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좀 있어요. 좀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갑이라는 약사가 젊은 약사를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했고 이 약사에게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해요. 돈을 얼마 좀 더 줄 테니까 봉급을 좀 얼마 더 줄 테니까 너 명의 좀 빌려줄래? 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받아요. 그래서 약국을 냈어요. 약국을 내었고 그리고 이 돈 많은 약사가 이 약사 아닌 병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수정하세요. 검은색을 드시고 이렇게 해서 검은색을 드시고 이렇게 고용 이렇게 하시고요. 이걸 지워버리세요. 이걸 X 하시고 이걸 지워버리세요. 을 약사가 고용한 것이 아니라 갑이라는 약사가 약사 아닌 병을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약사가 을 약사도 고용했고 약사 아닌 병도 고용을 했고 됐는가요? 대신 간판은 누구 간판이에요? 을 명의로 된 간판이에요. 약국은 을 명의로 된 약국인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약사 아닌 병이 일반 시민에게 약을 팔다가 약사법 위반죄로 걸렸어요. 이때 약사법의 경우에도 뭐가 있습니까? 양벌조항을 두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양벌조항 누구 처벌합니까? 실제 행위자가 약사 아닌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사 아닌 병을 처벌합니다. 문제는 자, 약국이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을 명의로 돼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양벌조항의 벌칙조항은
을에게 처벌합니까? 을을 처벌합니까? 아니면 실질적 경영자인 갑을 처벌합니까? 명의자를 처벌해요? 실질적 경영자를 처벌해요? 실질적으로 이익을 누가 봐요? 명의자가 이익을 봅니까? 실질적 경영자가 이익을 봅니까? 실질적 경영자가 이익을 보잖아요. 그래서 양벌조항은 병하고 갑을 처벌하지 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에요. 됐죠?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설 약사로 등록을 해두고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여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 위반 행위를 했다 했을 때 이때 양벌조항의 형사책임은 누가 진다?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서 명의상의 약사가 진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 부분은 색깔 칠할게요. 이게 시험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밑에 13번 봅니다. 자, 13번 보기 전에 다시 노트를 펴볼게요. 자, 청소차 사건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차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를 고용하죠. 그쵸? 기능직 공무원을 고용하죠. 그래서 이 기사 아저씨가 청소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법 위반 행위를 해요. 그러면 이 도로법의 경우에도 뭐가 있다 했습니까? 그렇지. 벌칙조항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벌칙조항 당연히 직접 행위자인 실제 행위자인 기사 아저씨 처벌하죠. 이때 그를 고용했던 지방자치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차 운전하는 아저씨를 고용했다 했을 때 이 청소차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갖고 있는 고유사무,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그 고유사무, 자치사무를 하다가 도로법 위반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를 고용했던 고용주,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양벌조항의 적용 대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죠?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두 번째 줄. 자, 기관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지자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자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다. 따라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고유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위반을 했다 했을 때 빨간색으로 지자체 동그라미. 이 지자체는 양벌조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됐죠? 그것이 바로 2번인데 청소차죠. 청소차. 청소차 동그라미. 이 청소차가 뭡니까? 위에 나와 있잖아. 위에 고유 사무 자치 사무이다 이런 말이.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지자체 동그라미. 지자체가 양벌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고유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비교되는 것이요. 밑에 1번입니다. 1번 체크하시고. 자, 1번 체크했죠? 여기서 다시 한번 노트 펴보세요. 노트 7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기사 아저씨를 고용했어요. 여기까지 똑같죠? 똑같죠? 근데 이 기사 아저씨를 어떤 용도로 고용을 했는가 하면 항만 순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기사 아저씨를 고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아저씨가 항만 순찰을 하다가 차를 몰다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합니다. 이 자동차관리법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벌칙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자, 벌칙조항 당연히 당해 실제 위반 행위를 했던 기사 아저씨를 처벌하죠. 그렇죠? 처벌하는데 문제는 그를 고용했던 지방자치단체도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어요? 위에 나와 있는 판례는 청소차 운전은 고유사무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항만순찰은 그 지방자치단체 갖고 있는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가 위임해준 국가위임사무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독립된 공법인이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양벌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됐죠?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다. 일부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던 국가와는 별도의 공립한 공법인이다 아니다? 공법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자 밑에 줄 파란색으로 지정 항만순찰, 항만순찰 세모 치시고 이 국가기관 사무입니다. 밑에 나오지 국가기관 사무라고요. 그랬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밑줄 그으시고 X는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3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검은색 이전 밑줄 그으시고 해등에서는 법인에게 어떤 선임 감독성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파란색으로 이전 세무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 정할 수 있다 없다?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위에 한번 볼게요. 2번 볼게요. 자, 밑에 3번은 법인격이 설립되기 이전이잖아요. 2번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에요. 없는, 법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세무 치시고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 대표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 밑줄 그으시고 이번에 총회 건설부장 밑줄 그으시고 이런 사람이 건축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자, 이 사람이 같은 법 양벌 규정에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라든지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든지 했을 때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가 없다.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법인이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양벌 규정 관련 판례를 볼 텐데요. 여기 있는 판례가 출제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별표 쳐보세요. 앞에 있는 판례들보다는 여기 있는 판례가 출제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자, 파란색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1번에서 형사책임에다가 세모를 쳐보세요. 형사책임은요. 합병으로 인하여 전속된 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상속이 되면 포괄 승계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진 재산들은 원칙적으로 자식에게 상속되는데 근데 부모님이 가진 형사처벌은 자식에게 상속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범죄 행위를 했는데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르기 전에 사망하셨다. 그러면 그 자식이 대신해서 처벌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사책임은 일신, 전속성의 성질을 띈다. 합병이 되었다 할지라도 합병으로 인하여 전속하는 법인에 이것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자수 나와 있지. 자수도 형벌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형벌에 관련된 부분은 보통 거의 대부분이 일신 전속성인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줄 끝에 법인에게 자수 감경에 관한 형법 52조 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빨간색으로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 동그라미가 자수했을 때 한정하는 것이지 파란색으로 직원 또는 사용인이 밑줄 그으시고 X 자수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왜? 이것도 일신 전속성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밑에 뭐 징역, 장량감경, 벌금, 선고에 나와 있지. 전부 다 형벌로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회사 대표자 동그라미 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장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였다면 그 회사 밑줄 그으시고 같은 조치 밑줄 그으시고 X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고발에 대해서는요. 고소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치? 따라서 밑에 고발의 구비 여부는 고발 동그라미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는다고 봤습니다. 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고발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수법 할 때 배우죠. 자, 밑에 봅니다. 자, 친고죄 나왔네요. 친고죄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죠. 형수법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 동그라미가 적용된다고요. 따라서 빨간색으로 행위자 동그라미의 범죄에 대해서 고소가 있으면 족하다. 밑에 처벌받는 자 밑줄 그시고 별도 고소가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왜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처벌받는 자에게까지 이 고소효과가 같이 미치기 때문에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까지 별도로 고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됐지? 자, 봐두시고요. 5번까지 별표를 쳐두시고 쭉 같이 봐두세요. 자, 처벌의 근거입니다. 자, 노트 다시 한번 펴보시게 되면 자,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양벌규정까지 배웠어요. 자, 양벌규정까지 배웠고 지금 밑에 보시면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양벌규정에 따라서 행위자가 처벌하게 되고 그를 고용했던 업무주까지 처벌한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주는 이 기사 아저씨를 고용했던 죄밖에 없어요. 고용한 죄밖에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처벌받지? 그 근거가 뭐다? 그 근거가 무과실 책임설이라는 과거 판례가 있고요. 아니다.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길래 처벌받는다. 그게 과실 책임설인 거예요. 이 과실이 무슨 과실일까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주가 건축기사를 고용했잖아요. 고용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용하면 끝이 아니라 매일같이 와서 선임 감독해야 되고 아침 일 나가기 전에 주의 당부를 또 해야 되고 옆에서 감시해야 되고 그치? 예,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부분을 다하지 못한 이 업무주에게도 똑같이 양벌규정에 따라서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 다시 교재 한번 와보면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설이 있고 과실 책임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두세요. 과실 책임설 동그라미. 선임 감독 책임 밑줄 그시고. 그래서 법인이 종업원을 선임 감독을 다 해야 되는데 선임 감독을 다 하지 못해서 지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책임이다. 이런 말이. 이것이 헌법재판소 밑줄 그시고. 자, 무과실 책임설이 있어요. 이건 과거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인데 그건 과거의 판례는 나왔지 최근에는 판례가 이런 경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법원 판례도 이 과실 책임설을 취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밑줄 그시고 X 독립 동그라미. 그 다음 그 종업원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지는 가로 열고 이퀄 자기 책임이다. 그래서 종업원이 처벌받아야 내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처벌과는 무관하게 내 스스로가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면 내 스스로가 지는 자기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종업원과는 별도로. 그걸 독립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지?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 자, 과실책임설부터 먼저 볼게요. 1번에서 세 번째 줄 선임감독 동그라미. 2번에서 선임감독 동그라미. 전부 다 과실책임설이죠. 과실책임설이기 때문에 자, 밑에 줄 선임감독의 책임도 없는 화주 등을 양벌규정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죠. 그쵸?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있을 때 한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과실책임설입니다. 그래서 다시 1번도 보시게 되면 선임감독상의 주임을 다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경우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라는 것이 바로 과실책임설 입장이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3번 별표.
자, 종속된다고 하면 틀려요. 빨간색으로 독립동그라미, 선임감독상 동그라미. 가로 열고 똑같이 자기 책입니다. 그래서 밑에 줄 종업원의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독립책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4번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준업 행위를 할 당시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입원했다는 거예요. 이때 감독태만 동그라미 쳤죠. 바로 무슨 거다? 과실책임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입원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어요. 자,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주의 관리 감독을 게을리했을 때 하나여 진다. 이게 무슨 얘기지? 과실책임설 얘기잖아요. 여기도 빨간색으로 밑줄 쫙 그시고. 됐죠? 전부 다 과실책임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외가 하나 있죠. 자, 쭉 올라가 보시면 아주 옛날에 나온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무과실책임설을 취한 판례입니다. 마지막 줄에 행위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했든 다하지 못했든 위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이 적용이 배제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 조문 적용이 양벌 적용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감독 책임을 다해야 했다, 다하지 못했다. 위반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이것이 바로 뭐다? 무과실 책임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의 경향은요. 이 과실 책임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 책임설 판례들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하나 안 봤네요. 자, 왜 2번을 보시게 되면 그 종업원이 위법행위 동기가 밑에 어떠한 동기라 할지라도 영업주는 그 감독 혜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즉 동기는요. 영업주 처벌에 있어서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해요. 책임 조각사유가 되지 않아요. 동기가 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좀 봐두시고요. 자, 다음. 자, 마지막으로 행위 객체 볼게요. 자, 행위 객체는 공격의 객체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법조문에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람,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 이것이 전부 다 법조문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돼요. 자,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 외형적 대상으로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 요 1번을 좀 봐두세요. 됐습니까? 반면에 보호객체라는 것이 있어요. 보호객체는 보호법익을 말해요. 살인죄의 보호법이 뭔가요? 생명이지.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이고요. 절도죄는 소유권이에요. 이런 것은 보호법익이다. 보호법익. 이것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위에 법률의 규정 찍으시고 X. 단순히 가치적, 관념적 대상에 그친다. 됐어요? 자, 2번. 보호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있을 수가 없지. 보호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애당초 형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형법에 있는 모든 범죄들은 전부 다 보호법이 전부 다 있어요. 그러나 올라가 보시면 행위객체 관련해서 2번 볼게요. 범죄 중에는 행위객체가 없는 범죄도 있다. 뭐 퇴거불응죄 등등이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고 1번 체크하시고 밑에 보호객체에서 1번 체크하시고. 자, 보호객체는요. 보호법익은 성질에 따라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으로 분류한다고 있고 제가 강론 강의 첫 강의 할 때 그 보호법익 기준으로 해서 목차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적 법익, 비전속적 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참고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